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모레부터 임명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임명 강행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혁신안과 전한길 씨의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경태 의원 연결해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선 한미 관세 협상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3일 수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 소방 당국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2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머물다 산사태에 휩쓸린 일가족 4명 중에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고 고등학생 아들은 구조됐지만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 등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물에 휩쓸린 1명과 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도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어제 60대와 70대 등 이 매몰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육군 39사단 장병과 경찰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폐허가 된 현장을 중장비로 치워가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펼쳤지만 이 실종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 작업이 좀 더딘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6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예, 이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과 이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이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 재난진옥을 선포하고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 해야 한다면서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또 이 재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을 엄히 단속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는데 이 극한 호우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하고 춤까지 췄던 백경현 구리시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비상계엄 옹호 등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어요. 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물러났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인사 가운데 3번째 낙마 사례입니다. 강 비서관은 임명 전인 지난 3월에 쓴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 법률권을 중심으로 이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에서 강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임 비서관으로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좀 이해하면서도 이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보수계 인물을 임명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겼는데 이 강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강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4명 대상인데 이 시한이 내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이 시한이 지나면 이 대통령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이 강 후보자 등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셈이어서 이 재송부 시한이 지나는 이번 주 후반 장관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강 후보자를 감싸고 있죠. 예, 원내 운영 수색 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이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 직장 내 갑질과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고 이 동지의식을 갖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문 수석 부대표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이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됐습니다. 예,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6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했지만 남성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이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살던 서울 도봉구의 집은 20년 전 이혼한 전 부인 명의고요. 전 부인은 또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집안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선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행이 사제 총기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죠. 예, 이 3차원 3D 프린터라고 하죠. 이 기술이 발달하고 또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이 사제 총기인 일명 고스트건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사제 총기 관련한 영문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서 총기를 제작하는 영상이 게시돼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제작법을 익힌 다음에 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해서 주요 부품을 만들거나 또 주변에서 구하면 어렵지 않게 이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총기 살해범 A씨도 이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차단한 불법 무기 관련 영상은 1만 건이 넘습니다. 이 경찰청은 조만간 사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VIP 경로서를 부인해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수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이 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지낸 김계환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경로를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 등에서 이 경로서를 비롯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 모해 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근데 어제 이 영장 심사가 끝난 다음에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VIP 경로설이 결국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 경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문으로 들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구속 위기를 앞두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경로설 일부를 인정한 건데 순직 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좀 이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하려 했다는 고가 가방과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 특검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여러 설이 분분했는데 이 통일교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목걸이와 이 그 명품 고가 가방 등을 전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는데요. 하지만 통일교 측은 그 전 본부장인 윤 씨의 개인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보다 더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오늘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어제보다도 특보 지역은 더 늘었습니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새 수도권과 해안 지역 중심으로 계속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했는데요. 서울은 현재 기온이 26.1도, 나흘 연속 열대야입니다. 또 부산의 5, 6도는 현재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이 33, 세종, 대전, 광주 35,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6도 분포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는 오후에 나쁨,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도 금요일과 토요일 36도까지 기온 예보도 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35도 내외에 육박하는 심한 폭염이 대부분 지역에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중심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서울 기온 26.1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이어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부산 쪽입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 6차로와 7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 나들목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출근길 정체는 목포 쪽인데요. 금천에서 밀리다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천천히 가고요. 신천에서 안현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남동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 분기점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고 어제 대구를 방문하셨어요. 특별히 대구를 방문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대구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 정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특히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갔었고요. 또 거기서도 또 많은 희망의 불씨를 또 느끼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주로 참석했던 분들은 오랫동안 당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요. 네. 이분들은 깨어있는 대구 경북 시도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첫째 소상공인들이 참으로 살기가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국민의힘을 많이 도와주는데도 대구에 발전이 없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짐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신뢰받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극보수와는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서슴없이 주셨습니다.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다고요? 네네네.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 과감한 인적 천상만이 다시 살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구상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과거의 단절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이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이 파면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정치하고 있는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룬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맞는지 정당한지를 묻고 싶고요. 자유민주주의를 타개시킨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당내에 남아서 가오를 듣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평가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좀 더 명확하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도 인적 쇄신의 범위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였던 45명 플러스 알파를 강조했는데 인적 쇄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선 불출마 선언인가요? 뭔가요? 그것은 뭐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인적쇄신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나가고 어떤 분은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인적 청산, 인적 쇄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안들을 좀 제시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우리는 확실한 인적 청산을,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맥락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국민이라는 말은 당원입니까? 아니면 국민 아니, 여론입니까? 일반입니다. 네. 당원들도 많이 오염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원들이 오염된 당원들로 인해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오히려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 정강훈 목사 추종자들 그리고 윤 의견을 주장하는 주창자들 이분들 역시도 저는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면은 대대적인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헌법을 수호하고 네. 또 법치주의를 실행하는 그런 분들이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벌을 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특검보다도 빠른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을 해야만이 국민들께 그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위헌 정당 또는 정당 해산에 대한 그러한 염려도 저는 불식시킬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검보다도 더 빠른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저는 일부 당내의 인사들 중에서 그러한 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분들은 커밍아웃하고 당을 좀 나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당사자들이 인적 쇄신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그 인적쇄신위원회에서요. 인적쇄신위원회에서 3단계로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네. 제일 상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출당, 제명, 자진 탈당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큰 징계를 받아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인적쇄신위원회에서 평가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윤리위원회로 넘겨서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확정시키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경태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 재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저는 살려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에 좀 집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 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 당은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당을 탈당한 분들,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선 저희 당이 전례를 먼저 가다듬고 그분들도 저 당이 좀 그래도 좀 쓸만한 정당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분들이 뭐 연대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도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는 아마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적인 정당, 즉 정통 보수로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당을 떠났던 온건 보수와 중도층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전한길 씨 논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당이 반드시 절연해야 될 3대 세력이라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리고 정가원 목사 추종자, 그리고 윤의견 주창자, 이 세 세력은 반드시 우리 당이 절연해야 될 그런 3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고 또 탄핵을 부정하는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당의 일원이 될 수 없고 그분들은 퇴출 대상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나간 소가 웃을 일이지요. 이니숙 지금 혁신위원장이 네 사람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네. 밝히라 하고 그중에 이분도 들어가 있지요. 저는 혁신 인적 청산의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죄송하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른 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찌 내부 총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해석이고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와 통화를 하셨나요? 네. 최근에 통화했습니다. 네. 왜 출마를 고심하는 건가요?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미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저는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좀 할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함께 혁신파들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당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100%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이분들이 다 대통령 출마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꿈꿨고 또 대통령 후보로 또 경선까지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무슨 당원들만 놓고 투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당세를 보면은 10%대 겨우 20%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어떤 아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 정당에서 저는 당심보다는 민심을 따르는 그런 가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100% 국민 경선을 지금 혁신안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윤희숙 혁신위의 안을 저는 가감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라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 혁신파들의 어떤 가치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선 후보 간의 단일화도 그렇지만 전당대회 룰도 100% 국민 여론으로 하자. 이게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의견인데 안철수 그렇습니다.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경태 의원님도 그걸 동의하십니까? 네, 저 보니까 저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저와 몇 분을 빼고는 보면 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나물이 그 밥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어쨌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100% 국민 경선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어서서 윤희숙 위원장의 그런 어떤 혁신안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 전당대회 일정이 촉박합니다. 선거룰은 당심 80%, 민심 20%인데 이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후보자들이 유력 주자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저는 충분히 이거는 고칠 수 있다 이래 보거든요. 네.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당심 80%를 한다라고 또 민심 20%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고개를 좀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많은 분들이 민심이 떠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민심을 잡으려면 민심 비중이 훨씬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생각은 일치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지도부입니다만 임시지도부 역시도 제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좀 버리고 국민을 향하는 우리 당 이름이 뭡니까? 당명이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당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여망을 자꾸만 외면한다 하면 아마도 당명부터 바꿔라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들이 빗발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당대표 선거가 다시 찬탄 대 반탄 구도, 친전환길, 반전환길 구도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런 표현 자체가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우리 당이 정당 해산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네.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미 4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다.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통 보수의 가치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켜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어기고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왜 옹호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외면하고 버리고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네. 이미 파면으로 결론이 난 어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지금도 반대한다면은 그분들은 정통 보수의 가치를 상실한 분들이다. 우리 당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의 지금 유력 지금 당대표 주자도 지금 연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 당은 대단히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에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당 스스로가 위헌이고 불법적인 그런 세력들이 당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더 이상 내란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한은 모두 축출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저는 어떤 계파를 떠나서 네. 친한까지 엮어서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12.3 비상계엄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 3일 날 있었던 이후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 정당 해산에 네.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우리 당이 매우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한 정당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해산될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당이 크게 바뀌고 변화해야 되고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의원총회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열리나요? 네, 오늘은 아직 별 이야기가 없으니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혁신안은 안건에 포함이
된 걸로 전해졌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뚜렷한 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걸 뭉개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민들의 그 매서움을 아직까지 당에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혁신위에서 나온 안들이 친윤을 비롯한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막혀서 지금 고사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치적 양심도 없는 그런 정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다 이리 보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사적성의 각오로 우리 당을 혁신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이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 네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네 사람에 대해서 거취를 밝히라고 그 혁신 위원장이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헌 당규에 계엄과 탄핵 사죄를 명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용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선 룰에 대해서도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 보이는 그 행태로 봐서는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 말이지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책임이 없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뭐였는지 네. 그분께 좀 되묻고 싶고요. 자신의 부인보다 옥중에 있는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구속되어 있는 부하들과 그 가족들에게부터 저는 사과를 하고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를 받은 날 이런 글을 올린 배경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그 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은 정말 제가 이런 말씀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네. 조폭보다도 못한 조폭두목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라면은 제발 좀 책임성 있는 모습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따랐다가 구속되어 있는 그 수하들 그리고 그 가족들 얼마나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특검에 응하고 또 그게 응당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3대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부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정치권의 그게 보통의 그 메뉴거든요. 네네. 그 단골 메뉴입니다. 네. 그 부탁하면은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는 관련자들은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당을 나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당이 이런 부분을 옹호하거나 또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분들도 우리 당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우리 정통 보수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내일로 정한 것을 보면 임명 강행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이재명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갑질이 웬 말입니까? 또 갑질을 한 행위를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그것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 보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결정을 임명을 계속 강행한다면은 저는 이 결정이 나중에는 국정 운영에 큰 장애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가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보좌진 그 당의 그 민주당이죠. 네. 보좌진 협의회 그 출신들입니까? 이분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네. 이 여가부 장관 임명을 1도 생각하지 말고 네.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이건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고 네. 국민의 목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DMZ 생태연구소 김승홍입니다. DMZ는 한반도의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DMZ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절대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플러스 이 지역이 가지고 독특한 생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고 북반계하고 남반계가 만나는 점이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후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에는 온대성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고 학술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기후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바로 자연 생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공간은 한반도가 비극의 산물로 받은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평화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하고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 평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먼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DMZ 생태는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물학적인 중요도뿐만 아니고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어제보다도 더 특보 지역이 늘고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밤새도 수도권과 해안 지역 중심으로 서울을 포함해서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서울은 어느덧 나흘 연속 열대야가 기록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33, 세종 대전 광주 35,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고 하늘은 대부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는 맑은 가운데 오늘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 내일도 같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매우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쁘고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예보됐고요. 해가 정점인 시간대에는 햇볕에 직접 노출을 피하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도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 금요일과 토요일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35도 내외에 육박하는 심한 폭염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까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인데 대통령 이 같은 결정의 배경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실에서 뭐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뭐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 내에서도요. 또 뭐 다양한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상호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말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당 내에서는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수용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여당 지도부의 의견도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당정 협의를 위해서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을 때 그런 거지 지금 여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요.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이나 실무진들은 명확하게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함께 일해야 되는 각종 여성단체, 여성단체 협의회나 여성단체 연합이나 여성의 전화 등 좌우 스펙트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단체가 나서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또 참여연대라든지 또는 민주당과 이렇게 늘 뜻을 같이 했던 소수 정당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 이외에는 찬성하는 목소리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목소리를 무시를 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면 모르지만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강행을 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당내 반대 의견까지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송부를 하면서도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안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진영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 그 심지어는 전직 여가부 장관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같은 진영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재송부를 하고 입장을 강행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SNS에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글도 올리셨는데 네.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다른 그동안 인사 낙마가 좀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이 이제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한 것 때문에 낙마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네. 예. 이제 표절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강준옥 비서관까지 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나오는 평가나 자질의 문제가 강선우 후보보다 넘쳐서 이분들은 소위 낙마가 되고 강선우는 이분들보다 덜 하기 때문에 남고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낙마를 하신 분들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나 직접적인 친분이 없으시고 이제 각계 추천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강선우 후보는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라는 한 가지 기준 외에는 다른 기준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친분이라 하면 네. 의정 활동도 꽤 가깝게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게 다른 데는 갑질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뭐 2부 자리를 봐준다던가 굉장히 이제 좀 발언에 있어서도 가까운 여러 장면들이나 행동 거지가 포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가까움의 정도로 인사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재산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여가부에는 연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갑질의 문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도 부적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좀 반론을 해주시면. 예,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나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적용을 했더라면 국민들의 수용성이 훨씬 높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실관계는 좀 뭐 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인과관계가 조금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네. 있고 또 묘사하는 방식이 뭐 이부자리를 봐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 뭐 본질에 맞고 사실관계에 맞는 이야기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 분석을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용기죠. 이게 정책 전문성을 많이 따져보는데 이 지금 얘기하는 갑질 의혹이나 이런 건 정책 전문성하고는 조금 관련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무적 판단 등등이 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정부가 네.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사에 있어서 뭐 좀 에러랄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쭙게요.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죠. 민주당.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하고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좀 다르다.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보좌관들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논란을 확산시켜서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문진석 수석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개인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진석 수석이 말씀하심으로써 마치 민주당 의원실은 강선우 의원실 그런 갑질 행태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 관계에 있어서나 국회의원 관계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갑질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이 호봉은 높게 책정하는 반면에 언제든지 국회의원이 그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이제 그 목숨줄이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백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의 그런 동지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동지적 관계는 굉장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후보가 지금 갑질 관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야, 우리 의원은 뭐 질의서 쓰느라고 너무 까다로워서 집을 보내지 않아. 뭐 12시를 맨날 넘겨. 뭐 이런 식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갑질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갑질이라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당한 예를 들어서 노동 착취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과 무관한 사적 쓰레기, 영역이다. 병기 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동지라고 얘기를 하고 심부름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국민들에게 오해가 되게
너무 네.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권칠수 의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예전에 보좌관으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요. 네네. 예전에는 이 의원과 보좌관 관계가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좀 동지적 관계, 또 좋게 이야기하면 뭐 좀 약간 가족적 분위기 이런 게 사실 있었고 네. 정치적인 어떤 운명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예전에 좀 실제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고 하는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또 관계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거는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달라졌죠. 또 세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뭐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이제 이 최근의 사태를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 이야기하고 최근의 이야기하고가 좀 섞이면서 네. 전달에 좀 혼선이 있었을 것 같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됐든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관계가 좀 더 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좀 하나 여쭤보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그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했을 당시에 예산 갑질 의혹이 이제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 이 예산 심사 자료를 보니까 그 징벌적 삭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표현이 이게 예산을 뭐 이러이러해서 뭐 삭감이 필요하다. 근데 징벌적 삭감 굉장히 좀 이례적이던데 이런 부분이 가끔 표시가 됩니까? 아니요, 저는 문건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폭력적이고 권위주의 의식의 발로가 완전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불러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뭐 예산 깎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하고 아예 명시적으로 징벌적 삭감이라고 아니 그런 징벌의 권한을 국회에 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징벌을 받을 만한 국회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에게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뭐 견책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처의 예산을 깎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래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간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발로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난번에 이 경찰,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깎아. 아니 네. 그 일종의 징벌적 삭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워딩이 네.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정책 전문성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해바라기 센터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초선이라서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권역에 이런 게 부족하니 이번에 당론을 통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라고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 본인이 이 사자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해바라기 센터는 해당 지자체와 해당 경찰청 그리고 지역의 병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사자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 네 그 단체를 불러서 어디는 준비가 돼 있고 어디는 준비 안 됐는데 그럼 국회에서 내가 협력할 부분은 뭡니까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고 그냥 여가부 장관만 윽박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깎은 거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이 장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건 당연히 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 보면 해바라기 센터하고 뭐 예산 삭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의원실에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네네. 그거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역구 민원 관련해서 뭐 안 들어줬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연관관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의원실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데 그 이제 뭐 문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징벌적 삭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그럼 뭐에 대한 서류에 징벌인지를 밝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권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공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에게도 뭐 양해를 좀 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또 되돌아보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뭐 대통령과 또 영부인과의 어떤 친분 이런 걸로 뭐 내각에 들어왔다가 옛날에 찬찬찬이라는 그런 내각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원체 부모 찬스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정권 초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의 양해도 좀 구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 연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던 5개 재판이 모두 중단이 됐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우 의원님? 일단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났을 때 예, 그 재판을 이제 계속 받겠다. 그러면 대통령 퇴임 후에라도 계속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답이 없으셨어요. 첫 회동 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임기 후에라도 정확하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를 밝혀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그래 그러면 나는 국정에 전념을 하니까 그렇지만 5년 뒤에 끝나는 대로 이 중간에 이 관련법을 손대거나 하지 않고 지금 현행법 기준에 맞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겠어라고 명확하게 해주시거나 또는 법원이 지금 그냥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개 재판을 다 그냥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이라도 대통령 임기 종료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5년 뒤 몇 월 며칠 날 이 재판은 속개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든지 양당 간에 정해져야지 대통령직을 재판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구나. 또는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 의원님.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은 헌법 규정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뭐 정말 그거는 혹세무민이고요. 이 뭐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을 다시 받겠다라고를 선언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도 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인 것이고요. 법원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는 그런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특히 이제 5년이나 지나야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미리 날짜를 정해라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찬탄 주자들로 안철수, 양양자, 조경태, 한동훈.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고심 중입니다. 반탄 주자로는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나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또 찬탄과 반탄 뭐 이런 구도로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우 의원님? 그러한 구도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한 구도로 가려면 모든 당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쫙 갈라져 있다거나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당원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거를 이제 그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도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더 우리 당내 쇄신을 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고 또 전국 정당으로 갈 것인지 그 민생은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의 능력은 누가 제대로 보여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관심의 포커스가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한길 씨가 입당 논란이 일면서 이 부분이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몰랐어요. 입당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본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보니까 지금 쓰는 그 성함이 실명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작정하고 입당을 시켰거나 또는 입당을 했는데 그거를 뭐 알고 있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완전히 저도 지금 그 페이퍼를 봐야 될 정도로 실명이 다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과 함께 똑같이 입당 절차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상황이지만 전당대회 구도가 다시 그 대선 경선 때처럼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온 어떤 그런 행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입니다. 그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전혀 조금 더 바뀐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또 이런 그 구도로 갈라지고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구도가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윤어게인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전한길 씨 입당, 이 전 씨의 행보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좀 합리적 세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엑스맨이죠. 그 아스팔트 구구파들이 지금 제도권 정당을 흡수 합병하려고 하는 작전이 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거 제일 앞줄에 지금 전한길 씨가 서 있는 것이고요. 이 극우 성향의 어떤 당원들 그리고 또 일부 조직된 종교단체 등등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 또 당원들 중에서는 아마 상당한 위기감이나 위협 뭐 이런 거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 승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내용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보수 진영이 사분 오열되고 지리멸렬하고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 보니 이제 특정인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잘 못 되고 있지만 네. 뭐 한 명에게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리는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그 한 사람 입장에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 의원님은 우리 당이 망하기를 바래서 망하는 쪽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제가 그렇게 어떤 그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 극단적으로 치주지 않은 일반적인 개혁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통합해서 가고 자정하기를 바라는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런 이 진짜 보수 진영의 건전한 보수 진영이 되기를 바라는 저도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는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저쪽은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하고 총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들은 뭐 이렇게 망한 당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전국 정당이 되고 제대로 민생 정당이 되고 내부 당내 민주주의를 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비판에 아주 이 날카로운 공격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지 뭐 누구 한 명 놓고 이 사람 편이냐 아니냐 저쪽의 바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그 조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제가 예상하는 게 잘 안 틀려요. 서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야가. 평가보다 바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하나 해볼까요? 충남, 영남권 투표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네. 어떤 배경으로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인지도에서 좀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요. 또 조금 선명성 이런 걸로 당원들한테 좀 어필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박찬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 이미지로 또 많은 그 당원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주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아주 좀 네. 주의 깊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 당원들의 투표율입니다. 이만큼 높은 적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충청도가 51%, 영남이 66%입니다. 이제 대의원이 높은 투표율인가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권리 당원들만의 투표고 대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나온 것 또 특히 이제 약간 좀 조용한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약간 서로 대립각이 별로 없는 그 당원 그 대표 후보 간에 대립각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선거일 그렇죠. 수도 네. 선거라고 보여지는데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당내 선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이번에는 이제 여당 전당대회 한번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한테 이렇게 압도적 당원의 당심이 모이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누가 더 이제 대통령과 친한가 이제 친명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있으시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가 더 대통령이랑 가까운가.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현재 중간 스코어긴 하지만 네. 주목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복심인 이제 김용 전 원장이 옥중에서까지 지지 선언을 하는 이렇게 답답해하고 좀 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에 대해서 조급해하는 심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로 계실 때와 아닐 때는 당 대표로 계실 때는 이제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별로 순서가 안 좋았는데 이재명 전 대표 한마디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쫙 올라오는 그런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을 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공의 기회와 이제 실패의 추억을 다 같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대통령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못 나서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지금 수혜를 핑계대고 이 전당대회 날짜까지 조정하는 이런 것까지 벌이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그거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 순회 경선 일단 네. 수혜로 인해서 멈추고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원샷권 경선으로. 어느 후보한테 유리한 건가요? 저는 뭐 일정을 변경하는 건 수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일정 자체가 유불리를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바뀐 일정에 각 후보 캠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유불리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건 아니다. 네. 사람을 놓고 얘기하긴 그러지만 네. 항상 1등을 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변동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쭉 흐름을 가져가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1등이 아닌 사람은 이 흐름을 끊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흐름을 끊었으니까. 이게 또 상대당을 쳐다보니까 또 다른 얘기들이 좀 있네요.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혁신안이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의원총회 열리나요, 김희정 의원님? 네,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본회의 안건 관련돼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수해 입으신 동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 당원들이 함께, 지금도 수해 복구 현장에 어제 그제 계속 가 있었습니다만 전 당원들이 함께 어떻게 수해 복구 또 지원할 건지 이런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혁신안이 안건에 포함됐느냐 이 부분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안건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오늘 본회의 때문에 열리기 때문에 네. 상황을 좀 봐야 되는군요. 네. 국민의힘 혁신안 민주당에서 지켜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윤희숙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안이 지금 다구리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혁신안이 이제 매몰되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주 큰 내부 갈등을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통과되더라도 원안과는 아주 내용이 다른 어떤 그냥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형식만 갖춘 그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향후 전당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여주는 그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드러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혁신안에. 그거는 지금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혁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갈 때까지 갔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국민의힘이 지역적으로 영남 지역구에 아주 일방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어떤 분위기나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안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구조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의 얘기도 들으셨는데 혁신안 이렇게 표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권한을 확실하게 가진 쪽이 혁신을 하는 게 혁신이 실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위원장의 임기도 이제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쪽도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안을 받아들인 지도부와 실천을 해야 되는 지도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힘이 안 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지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혁신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권위 있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그 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데 끝나지 않고 소위 그렇죠. 실천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무슨 뭐 요 며칠 상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간에 우리 자체 점검도 가능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는 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 지방선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각계 아주 이 구의원부터 그러니까 기초의원부터 광역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도 그리고 실천하는 것도 그 1년 동안의 완결 사항으로 가지고 갈 거다. 그리고 또한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공천권도 가지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게 곧 내가 살아남는 거다. 라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혁신의 안은 그런 걸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힘이 실리지 않는 거지 혁신 안 자체에 대한 왈가왈부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 논의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 이런 부분이 혁신안을 강하게 추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혁신을 해야지. 그게 나 정치적 운명하고도 관련이 있어. 혁신을 해야지. 딱 깨놓고 얘기해서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혁신을 해야지 당선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목숨 걸고 혁신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3년 남은 것도 그러면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욕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원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욕 먹는 근저에는 니들 임기 남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네 혁신 관심 없는 거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소위 단체장이든 광역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그 평가가 바로 의원들의 그 중간 평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거가 멀다고 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전당대회에서 중요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게 전국 정당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성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는 원할 망정. 지금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최우선 과제가 돼서 내년까지 계속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의힘 혁신이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김희정 의원님도 그런 입장을 조금 전달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룰이 당신 80% 그다음에 국민 여론 20%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국민 여론 100%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민주당에서 지켜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제가 반대당에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반 여론 100%가 수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네, 저는 제로라고 보고요. 이 지금 8대2 당신 80% 여론조사 80%로 하는 이 룰이 유지가 되면 극우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이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극우 세력들의 그 머리수 숫자를 또 이용하려고 하는 또 당내 후보들, 당내 후보들이 또 존재하게 되고 그런 사실 연합군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자체가 당내 내용을 굉장히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막으려면은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최소 5대5라도 이 룰을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후에 승복의 문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비율을 좀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룰을 발표를 하고 이미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이제 룰이 세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새 지도부와 함께 여러 가지 그 혁신, 당의 혁신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에 어떻게 우리 당이 이런 전당대회를 뽑을 때는 어떤 룰을 가지고 가고 또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어떻게 가지고 가냐 할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 대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100%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민주당도 7대 3입니다. 민주당도 당원이 7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3인데 이 당원 7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조절했냐면 그냥 권리당원도 못 믿어가지고요. 대의원 수를 계속 늘렸어요. 소위 친명 세력 확보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던 당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래놓고서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대의원 수를 줄였어요. 대의원 수를 줄이고 권리당원 수를 늘리려고 그 조정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 같은 당원 안에서도 어느 쪽이 더 친명 세력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래놓고서 지금 우리 당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그 극자 세력에게 점령당한 당이 됐다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이 그러면서 그건 좀 주제와도 다르지만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제 얘기는 본인들 당도 당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 당만 민주당과 다른 룰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역공을 하시네요. 얘기를 하셔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치 탄압이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메시지였는데 무슨 뜻인가요? 본인이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뭐 조금의 과오 인정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뒤에 숨겨진 뜻이 뭐냐 시점을 보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소환 통보가 나오자마자 이런 거죠. 날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시점은 정말 절묘 아주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게 정말 본의에 의해서 쓴 글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느냐.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이제 무슨 양념처럼 쭉 썼는데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동안에 수많은 나날과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지.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에서 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지금 특히 특검 중에서 저는 내란 특검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진짜 점이 가경입니다. 지금 뭐 16가지 정도의 갈래로 지금 뭐 수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덮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뭐 술수일 수도 있고 우선은 뭐 저는 본인의 생각으로 쓴 건지 그 자체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군인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메시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년에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보다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저 하나로 족하다라고 나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군인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다. 이 멘트에 대한 좀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 그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이외에 다른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일이 이제 정해졌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 윤 전 대통령처럼 좀 이 신경전이 벌어질까요? 협조를 잘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수사 협조하는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특검 쪽도 그리고 여사 쪽도 이런 중간 과정을 가지고 뉴스가 나오게 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올바르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활용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정결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레 2+2 통상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협상의 키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전 FTA 교섭 대표를 지낸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는 상호관세로 15% 세율을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주요 협상 대상국 중에서 타결된 첫 번째 사례로 우리한테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협상 대상국이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서 볼 때 EU, 한국, 일본, 중국인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일본과 먼저 타결을 한 것이죠. 2006년 한미 FTA 교섭 대표를 지내신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항상 규정, WTO 규정이나 또 한미 FTA 규정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규범 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규범 없이 하는 상황이고 미국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그다음에 어떤 협상가들한테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이 4월에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90일 유예 조치를 한 데 이어서 일단 8월 1일로 한 차례 더 유예했는데 일방적인 발표를 해놓고 시한을 이렇게 미뤄온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그 주요 국가들하고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들한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중요한 건 질 높은 합의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협상 시한을 정하는 거는 협상을 할 때 실무자들이 시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최종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게 특히 이제 힘이 있는 나라한테는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이제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다시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미 뭐 연장하고 이래서 신뢰를 좀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면 이 관세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아까 주요 협상 대상국이라고 하셨는데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협상 대상국 중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나라는 이제 EU와 중국 그리고 브라질입니다. 그 네. 외 국가는 이렇게 캐나다도 보복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네 나라를 빼고는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네. 이제 미국만큼 큰 경제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의 이런 부분을 상호 관세를 같이 때려도 크게 이렇게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까? 영향을 받죠. 그거는 이제 지금 발표를 했지만 품목별 관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주요 수출품이 이제 의약품이고 또 사치품. 그다음에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그런 주류들은 30%의 상호 관세를 맞으면 크죠.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이런 부분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는 항상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 1기 때 트럼프 때와 다른 거는 이유가 상당히 그 보복 관세를 동시에 때리지 않고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8월 1일 이후에 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협상을 통한 타결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국,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미국과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습니까, 교수님? 참고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벗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10%의 소위 그 관세로 인하를 하긴 했지만 연간 수출 물량이 10만 대 수준이거든요. 지나 일본은 다 100만 대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모델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한국과 카나다, 멕시코 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FTA가 있는 나라는 이미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다 철폐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 협상 타결 결과를 보면 이들 나라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무관세로 하겠다라는 합의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인데 그게 이제 전체 대미 수출의 32% 정도인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자동차 수출국이 아니죠. 그렇군요. 오는 25일에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우리 측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을 하고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쟁점은 뭐가 될까요? 그 미국 측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상호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신에 미국의 요구사항, 특히 이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를 요구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상호 관세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품목별 관세입니다. 품목별 관세라는 거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25%가 맺어져 있고 철강, 알루미늄은 우리가 미국 제4위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상호 관세만 협상 대상이지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품목별 관세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군요. 미국은 이때까지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지금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관세만 대해서 합의를 하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입장을 미국은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패키지 딜을 목표로 총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 이게 유리한 건가요? 그 협상 경험을 볼 때 그 힘 있는 국가와 힘이 약한 국가가 협상을 할 때 힘이 약한 국가는 아무래도 패키지 딜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피해야 될 게 소위 살라미 택틱이라는 거거든요. 네. 하나씩 타결하는 것은 힘이 떨어지는 국가한테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쌀 수입 쿼터 확대, 또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이러한 농축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도 쟁점인데 여한구 본부장,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발언이 있었습니다.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의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이슈인가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30개월 이상 원령 기준을 철폐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가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과연 이게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이게 영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이 발언 이후 농축산업계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을 하게 된다면 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후속 대책이 따라야 되겠죠? 그럼요. 후속 조치는 따라야 되는데 사실 쌀이나 쇠고기 같은 경우, 쌀의 경우도 이미 우리가 연간 40만 톤 이상을 의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WTO 농업협정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산 쌀도 13만 톤 이상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이 우리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볼 때 쌀이나 쇠고기의 민감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반영하면 협상 카드로 미국이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최적의 협상을 벌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상호관세 중에서 기본 관세 10%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따가 이 타결한 나라 모두 보면 다 10%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25% 개별 관세를 얼만큼 낮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것이 최적이다 하는 거는 어렵지만 일본과의 협상 결과가 어떤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